향후 10대 몰락 위기 직종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 문제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데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10대 몰락 위기 직종 뭔가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커리어 캐스트가 선정한 그 향후 10대 몰락 위기 직종에 올라간 직종들을 보면요. 1위는 우체국 집배원이고요. 2위는 농부, 3위는 수도, 가스, 전기 뭐 이런 검침원, 4위는 신문 리포터, 5위는 여행사 직원, 6위는 임업 종사자인데요. 그 7위에는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비행기 승무원, 8위는 아변 프레스 기술자, 9위는 프린트 출판업 종사자, 10위는 세금 징수원. 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적 특성을 반영한 몇 개를 빼면요.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그 단어를 연상케 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뭐 인터넷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IT 기술이 확산하면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메일을 다 사용하지 요즘은 편지 잘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이 예. 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특성을 좀 하나 보면은 어떤 문화적 현상인데요. 90년대 지하철 타면 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죠? 그때는 책 보거나 신문 보거나 이랬는데. 특히 이제 스포츠 신문 많이 보고요. 2000년대에는 무가지 신문들을 다 봤죠.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무가지 신문이 다 없어지고요. 다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 출판업 관련된 거랑 신문 관련된 이 직종들이 이제 몰락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가.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반대로 그렇다면 IT 관련한 일자리는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늘긴 늘었는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그런 산업 체계가 발전하면서 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런 느낌을 줬는데 IT 업종도 이제 그럴 거라는 기대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90년대 IT 버블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코스닥 그 버블 일으킨 게 다 이제 IT에 관련된 어떤 기대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하거든요. IT 관련된 버블이. 이른바 닷컴 버블 붕괴라고 불렸던. 그래서 엄청난 일자리하고 이윤 창출이 기대됐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만큼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네. 근데 이 IT의 어떤 특성이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유통해서 소비 이렇게 되는 과정이 다 일자리인데 IT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 대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CD에 담겨진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건요 한번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뭐 우리도 집에서 지금 그 컴퓨터에서 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뭐 MS사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는 MS사가 뭐 이렇게 윈도우라든지 그러니까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찍어내면 그만인 거죠. 프로그램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되는.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생산 자체는 기계가 그냥 복사해버리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좀 당장 생각해봐도 제조업 같은 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붙어서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유통시킬 때는 그거 배달해야 되고 예. 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IT는 뭐 눈에 보이는 그렇죠. 안 보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는 이제 이걸 수학체 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IT 쪽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무한 리필이 가능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증의 법칙. 일부 이제 하드웨어 그 제조업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업체들이 나름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윤도 많이 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각국마다 다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글로벌화되니까요. IT 특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몇 개 업체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망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IT 업체는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과거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했을 그런 시대에 비교해 보면 IT는 이제 그러니까 고용 친화적이진 않은 이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높은 실업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OECD 평균이 약 20% 가깝고요. 그 청년 실업률이 네. 특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태백. 그러니까 20대 태반이 백수. 예, 그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나라가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인데요. 상징이 아니군요. 예. 현실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사실 통계로는 좀 그 OECD 국가 평균보다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체감하는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죠, 지금. 우리 현재 얼마죠?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6% 나오거든요. 지금. OECD 평균이 20%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진 국가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청년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예, 청년 실업률인데 OECD 평균이 지금 한 8%,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4분의 1 꼴이네요. 우리나라 그 실업률, 공식 실업률 2.6%인데 거의 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수치를 들을 때 아무도 공감하지 않죠. 그렇죠. 다들 일자리를 구해서 헤매는데. 예. 그래서 그 통계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그 구직 단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빼버립니다. 실업률 통계에서.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고용률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G7 주요 선진국가의 고용률은 한 68%에서 70%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고용이 안 된 사람을 그 실업 통계에서 그냥 빼버려가지고요. 이자들은 포기한 자다. 예,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쳐버리기 때문에 공식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 상황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의 현실을 제대로 보려면 고용률과 실업률을 같이 봐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이제 고용률을 70%까지 이제 높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선진국 G7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건데 이 또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버젓한 일자리지 않습니까? 이른바 좋은 일자리. 예, 정규직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 고용률 그 수치에 집착하다가 그 주로 이제 파트타임, 비정규직 이런 걸로 일자리를 늘리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해서 예. 어떤 선택의 어떤 의지를 존중해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연구위원님도 그렇죠. 나 일자리 구하는데 시간제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금 더군다나요. 지금 현재도 그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식 뭐 비정규직 비중은 한 3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제야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거는 한 45%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거기다 파트타임직을 더 늘려가지고 고용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반 이상의 일자리를 갖다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라 가지고요. 그 좋은 정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제 최근에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의 어떤 평균 구속 연수가 5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년밖에 안 돼요? 예. 평균이? 예, OECD 국가의 반, 그러니까 2분의 1 수준이고요.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내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전체의 반이다. 예. 그 말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청년 그 통계를 보면요. 그 취직하는데 한 12개월, 1년 정도 걸리고요. 처음 직장 들어간 다음에 한 1년 7개월, 평균 1년 7개월이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이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첫 직장 가지고서 뭐 평생 직장이니 이런 거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안이랄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업의 전반적인 재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변화 때문에요. 이렇게 평생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적어지고. 예, 더군다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얻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일자리 고용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추세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파트타임이라든지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 실정이 뭐 현실이라면 이걸 인정한다면 그걸 갖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이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좀 성공한 그 국가들이라면 예. 이제 복지 잘 돼 있는 예. 국가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좀 유럽 국가에서 잘 나가는 국가들이 시행했던 게 유연 안정성 정책이라고 하는 유연 안정성. 우리는 유연성 정책만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 예. 유연 안정성 정책. 예. 그래서 일자리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정책을 펴는 게 불가피하다면 예. 그 삶이 불안하지 않게 정부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바로 이제 안정성이죠. 복지 제도를 갖다 강화해 가지고 실업이라든지 재취업에 관련된 그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파트타임이라든지 비정규직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의 임금 수준을 갖다 높여줘가지고 그런 일을 하더라도 삶을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요율을 갖다가 올려줘가지고요. 예,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 뭐 한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30시간 이상 그러면 이제 삶을 그 돈으로 영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최저임금제를 높여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부 구청에서는요 생활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생활임금제로 바꿔가지고 그 임금율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구청이 좀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이라는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의 필수적인 거에 이제 문화생활도 집어넣고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해가지고 책정을 해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지금 최저임금보다 한 10% 이상에서 30%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 제도 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